그런 땅에서 어떻게 문명이 자랍니까? 미국 하버드 강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학생이 웃으며 말했고 학생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경야는 고작 3%, 산지는 70%, 자원은 제로. 그는 그걸 근거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나 단 3년, 그 땅에서 나온 배가 세계 조선 1위, 그 땅에서 만든 무기가 세계 방산 9위, 그 땅에서 찍은 반도체가 시장 70%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의 관문 도시 부산이 세계 지도에 선명히 찍혔습니다. 이젠 누구도 그 옛 이론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땅, 제한된 자원, 그러나 끝없는 진화. 지정학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한국이 역사를 다시 쓴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어느덧 시계는 자정을 향하고 있었고 연구실 불은 제 방만 켜져 있었습니다. 논문 마감이 이틀 앞이었거든요. 잠깐 쉬려고 인터넷 사이트 레딧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지도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통일 한국 미래 지도였는데 러시아 크기의 파란 영토가 한반도를 덮고 있었습니다. 평야도 없는 산악국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도의 조회수가 800만이었고 댓글은 3만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행크스 하프먼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세학과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25년간 지정학과 동아시아 경제 안보를 연구해 왔습니다. 레딧 사이트를 보고 나서 다음 날 아침 모스크바 국립대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에게 이게 진짜냐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국립대 지정학연구소 소장이며 30년간 북극 항로를 연구한 러시아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몇 년 전 국제학회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그 지도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황당했어요. 한반도가 통일되어 있었고 중국은 10개국으로 쪼개져 있었으며 러시아 영토 전체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한국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망상인가 싶었어요. 산으로 뒤덮인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댓글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상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댓글은 북극 항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기존 항로는 30일이 걸리는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18일밖에 안 걸린다는 분석이었어요. 40%나 단축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북극 항로와 태평양 항로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유라시아 철도가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서 200km만 내려오면 북한 국경이고 그 아래가 부산항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통일만 되면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화물이 단 한 번의 환적 없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히토류 자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한 전역에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고 개발 가치만 10조 달러 이상이라는 추정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니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무역량이 300%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과는 쿠릴 열도 분쟁으로 70년째 앙숙관계라는 비교 분석도 함께 있었어요. 또한 현대 기술력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방산 수출 순위가 9위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단군 할아버지의 빅픽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애초에 21세기 물류혁명을 예견하고 한반도 위치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다소 과장된 해석이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의 역설을 다루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끼인 불리한 위치였지만 통일 후에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차점이 되어 축복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우스를 놓고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25년간 연구해온 제 이론은 명확했어요. 문명은 평야에서 시작되고 산악지역은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도 이집트도 중국 황하 문명도 모두 넓은 평야지대에서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야가 3%밖에 안 되고 산지가 70%나 되는 땅이었어요. 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통일만 되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교차점이 되어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을 할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논문 마감은 까맣게 잊었어요. 레딧 창을 닫고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의 왕조 지속 기간을 검색했는데 정말로 조선 왕조가 518년 동안 유지되었고 이것이 세계 최장 기록이라는 논문이 여러 편 나왔어요. 유럽 왕조 평균 지속 기간은 80년 정도였습니다. 북극 항로 관련 자료도 찾아봤어요. 실제로 부산과 로테르담 간 거리가 기존 항로는 24,000km인데 북극 항로는 14,000km라는 데이터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확인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계속 뒤지다 보니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무역 통계도 찾았는데 정말로 지난 10년간 약 300% 증가했다는 공식 자료가 있었어요. 반면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 영토 분쟁으로 관계가 경색되어 있었고 무역량도 정체 상태였습니다. 휘토류 매장량은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려웠지만 북한 전역에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고 개발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추정 보고서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 시내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단 몇 시간 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모든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존재였어요. 평야가 없는데도 문명을 이루었고 자원이 부족한데도 기술 강국이 되었으며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데도 세계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된다면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차점이 되어 상상할 수 없는 위상을 갖게 될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인은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였어요. 모스크바 국립대 지정학연구소 소장이며 30년간 북극 항로를 연구한 러시아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몇 년 전 국제학회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메일 제목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이라고요. 본문에는 레딧에서 본 지도와 댓글들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과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부탁한다고 덧붙였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볼코프 교수가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답한다면 제 25년 연구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발송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모스크바는 지금 낮 1시쯤 될 겁니다. 빠르면 오늘 안으로 답장이 올 수도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연구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생각했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세상은 곧 새로운 중심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논문은 제출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지도 생각뿐이었어요.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동료 교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레딧 지도를 다시 열어보고 댓글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자택 서재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모스크바에서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어요. 발신인은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였습니다. 제목만 봐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북극 항로와 한반도 대시 21세기 지정학의 재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 용량을 보니 65MB였어요. 클릭하자
120페이지짜리 PDF가 열렸습니다. 표지에는 모스크바 국립대 로고와 함께 대외비 자료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본문을 열기 전에 먼저 볼코프 교수가 쓴 이메일 내용부터 읽었어요. 하프먼 교수님, 귀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레딧에 올라온 그 지도는 과장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첨부한 자료는 제가 지난 30년간 북극 항로를 연구하며 모은 데이터와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 자료도 얼마든지 제공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학술적 관심사가 아니라 향후 50년 세계 질서를 좌우할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과장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한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자료까지 준다는 말에 2번 놀랐어요. 보통 학자들은 자기 연구 자료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는데 볼코프 교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었어요. 자기 주장에 확신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PDF 첫 장을 넘겼어요. 목차가 나타났는데 구성이 치밀했습니다. 북극 항로의 역사와 현황,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많은 챕터가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는 원래 1년 내내 얼음으로 막혀 있어서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지구온난화로 최근 15년 사이 빠르게 얼음이 녹으며 항로가 열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2010년에는 1년 중 4개월만 운항 가능했는데 2020년에는 7개월로 늘어났고 2025년 현재는 8개월 이상 운항이 가능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2030년쯤 되면 거의 1년 내내 운항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함께 있었어요. 다음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다룬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볼코프 교수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여겨졌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3대 강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늘 침략과 간섭의 대상이었고 평야는 3%밖에 안 되는데 산지는 70%나 되어 농사짓기도 어려웠으며 자원도 별로 없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세계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21세기 들어 모든 게 역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차점이 되었고 유라시아 철도와 북극 해상 항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부산항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지도가 한 장 나왔는데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200km만 내려오면 북한 국경이며 그 아래가 부산이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통일만 되면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화물이 기차로 부산까지 와서 배로 태평양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룬 부분이었는데 공식 무역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2015년 양국 교역액은 25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75억 달러로 300% 증가했다는 수치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교역 품목이었어요. 러시아는 한국에 천연가스와 석유를 공급하고 한국은 러시아에 반도체와 자동차와 선박을 수출하는 완벽한 상호보완 구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시나리오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다룬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숫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매장된 히토류 자원 가치만 최소 6조 달러에서 최대 15조 달러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북한의 미개발 토지를 산업단지와 물류기지로 개발하면 추가로 5조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가 부산까지 연결되면 운송비가 기존 해상 운송 대비 30% 절감되고 운송시간은 50% 단축되어 연간 물류비 절감 효과만 2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시너지 효과를 계산한 표였습니다. 북극항로 단독 효과는 플러스 40%, 유라시아 철도 단독 효과는 플러스 30%, 히토류 개발 단독 효과는 플러스 50%인데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단순 합산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어 플러스 300% 이상의 효과가 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300이 된다는 설명이 바로 이거였어요. 다음 장을 넘겼을 때에는 일본과의 비교 분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제 오랜 이론의 가장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게 북극항로와 태평양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볼코프 교수는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분석이었어요.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를 두고 70년째 영토 분쟁 중이며 양국 관계는 사실상 적대 관계에 가깝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러시아는 북극 항로 운항 허가를 내줄 때 일본 선박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지만 한국 선박에는 우대 조건을 제공한다는 내용. 러시아가 개발 중인 극동 지역 항만 사업에서도 일본 기업은 배제하고 한국 기업을 우선 협력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 러시아 정부 고위 관료들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라고 여러 번 언급했다는 기록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북극 항로의 진짜 수혜자가 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볼코프 교수의 개인적 의견이 적혀 있었어요. 서구학자들은 아직도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다르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폐허에서 출발해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로 성장했고 반도체에서는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했으며 조선에서는 40%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고 방산 수출은 불과 10년 만에 세계 9위까지 올라왔다는 팩트를 나열했어요. 이런 성장 속도와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만약 통일까지 이루면 어떻게 되겠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볼코프 교수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서구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 보지만 러시아는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몽골 제국도 청나라도 일본도 한반도를 완전히 통치하지 못했고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척박한 땅에서 왕조를 유지했으며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기술 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DNA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볼코프 교수에게서 자료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점점 커졌어요. 책상 위 모니터만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도서관 지하로 향했습니다. 지하 3층에는 전 세계 고문서와 역사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특유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수천 권의 책과 자료가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건 한국 지형에 관한 지리학 논문들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책장에서 1985년대 출판된 아시아 지형 연구서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한반도 부분을 찾았어요. 비교를 위해 다른 나라들 수치도 확인했어요. 중국은 평야 12%의 산지 33%, 일본은 평야 13%의 산지 73%, 유럽 평균은 평야 45%의 산지 25%였습니다. 다른 책을 더 찾았어요. 한반도 지질 구조를 다룬 지질학 서적이었습니다. 한반도 지반의 약 70%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화강암은 단단하고 아름답지만 농사짓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쟁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돌을 깨고 흙을 만드는 데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기후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여름 석 달 동안 연간 강수량의 60% 이상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찾아온다는 기록이었어요. 책을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25년 이론으로는 이런 조건에서 문명이 발전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평야가 적으면 농업 생산량이 낮고 인구를 먹여 살리기 어렵습니다. 산이 많으면 교통이 불편하고 무역이 제한되며 화강암 지반은 건설과 개발을 막고 극심한 기후 변화는 안정적인 사회 유지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메소포타미아도 이집트도 중국, 황하 문명도 모두 넓은 평야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프먼 교수님 아닙니까? 돌아보니 아는 얼굴이었어요. 미츠다 켄지 교수였습니다. 도쿄대학에서 온 방문학자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었어요. 몇 달 전 학과 세미나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오며 웃었어요. 한국 자료를 보고 계시네요. 혹시 최근 레딧에 올라온 그 지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 지도의 근거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미츠다 교수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그 지도를 봤습니다.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에서 작성한 한반도 분석 보고서라고 했어요. 첫 장을 펼치자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내수 시장이 작으며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분석이었어요. 두 번째 자료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 일본이 러시아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일본 홋카이도가 북극 항로의 직접적인 경유지이고 한국 부산은 우회해야 하는 위치라는 지도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에서는 조선 왕조 518년이 실제로는 정체와 쇠퇴의 역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기술 발전이 없었고 사회 계층이 고착되었으며 외세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츠다 교수가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이 통일된다 해도 일본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규모나 기술력이나 국제적 영향력 모두 일본이 우위에 있으니까요. 그는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북극항로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미츠다 교수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러시아야 당연히 자국 이익을 우선하겠지만 일본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국립대 볼코프 교수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지정했고 일본과는 쿠릴 열도 분쟁으로 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츠다 교수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는 여전히 일본이 크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했어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크지만 성장 속도를 보면 다릅니다. 한국은 1953년 1인당 GDP 67달러에서 2025년 35,000달러로 70년 만에 500배 성장했습니다. 이런 성장 속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조선 왕조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교수님 자료에서는 조선이 정체된 왕조라고 했는데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518년 동안 단일 왕조가 유지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회 안정성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유럽 왕조들은 평균 80년도 못 버텼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미츠다 교수가 재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외세 침략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가로 가서 동아시아 전쟁사 책을 한 권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몽골의 한반도 침략 기록을 찾았습니다.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약 30년간 6차례의 침공이 있었고 결국 형식적 항복을 받아냈지만 완전한 통치에는 실패했다는 기록이 명확했어요. 청나라의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36년 12만 대군이 침공했지만 산악 지형과 겨울 추위로 고전했고 결국 직접 통치를 포기하고 조공 관계로 만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의 경우는 더 명확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점령했지만 산악 지역은 통치 불가 지역으로 분류했고 독립군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다는 일본 측 기록까지 있었어요. 이 자료를 미츠다 교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당대 최강국들이 한반도를 정복했지만 완전히 통치하지 못한 이유는 산악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산이 약점이 아니라 무기였던 겁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미츠다 교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과거 이야기고 현대에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듭니다. 산을 넘으며 단련된 끈기가 지금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고 돌을 깨던 정밀함이 반도체 나노 공정이 되었으며 공동체 생존 시스템이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DNA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가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반박하려고 애쓰는 듯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결국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미츠다 교수가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불편해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요. 한국이 통일되고 북극 항로와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면 동아시아 중심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겁니다. 지난 150년간 일본이 누려온 우위가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어요. 그들이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시 책상에 앉아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야 3%와 산지 70%, 화강암 지반과 집중폭우, 영하 20도 혹한,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518년 왕조를 유지하고 현대에 와서는 반도체 70%와 조선 40%를 달성한 나라.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역사는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산이 약점이 아니라 무기였고 고립이 약점이 아니라 독립성이었으며 척박함이 약점이 아니라 단련의 장이었다는 사실을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환경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루는 방식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것이 한국이 제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었어요. 25년간 믿어온 이론의 균열이 아니라 구멍이 뚫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책들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며 생각했어요. 다음 단계는 한국이 어떻게 이 악조건을 극복했는지 구체적 시스템을 파악하는 거라고요. 생존 기술과 공동체 시스템과 자연 방역 메커니즘까지 하나하나 해부해야 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문명의 본질을 다시 쓰는 작업이 될 거라고요. 도서관에서 돌아온 뒤 연구실에 앉아 볼코프 교수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120페이지 중 아직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생존 시스템을 분석한 제6장과 제7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츠다 교수와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가 보여준 일본 측 자료는 한국의 약점만 나열했지만 정작 어떻게 그 약점을 극복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이 자료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6장 제목은 화강암의 역설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흥미로웠어요. 화강암은 농업에는 최악이지만 생존에는 최고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화강암 지하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화강암은 다공성 구조로 되어 있어서 빗물이 스며들면 자연적으로 여과되며 화강암 속 미네랄 성분이 물을 정화하고 살균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화강암 지하수의 대장균 검출률은 일반 지하수 대비 10분의 1 수준이고 중금속 함량도 유럽 기준치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유럽과 비교 자료가 나왔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식수 오염으로 인한 전염병이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지만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는 수인성 전염병 발생률이 유럽의 10분의 1도 안 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화강암이 천연 정수 시스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물을 팔 때 반드시 화강암층까지 파고 들어갔고 도자기 항아리에 물을 저장할 때도 화강암 조각을 함께 넣어뒀다는 기록이 여러 문헌에 나와 있었어요. 다음 장을 넘기니 겨울 혹한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자동 방역 시스템이었어요. 한반도는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이 온도에서는 대부분의 병원균과 기생충이 사멸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영하 15도에서 24시간 노출되면 페스타균 사멸률 98%, 콜레라균 사멸률 99%, 장티푸스균 사멸률 97%라는 수치였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흑사병이 인구의 절반을 죽일 때 한반도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혹한 때문이었다는 분석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한국 사람들이 이 원리를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김장이라는 독특한 저장 문화가 나왔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대량의 채소를 소금에 절여 항아리에 담고 땅속에 묻는 방식인데 영하의 온도가 자연 냉장고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잡균을 제거해서 장기 보존이 가능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소금에 절인 고기가 몇 달 만에 상했지만 한국의 김치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었다는 비교 자료까지 있었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제7장으로 넘어가자 본격적으로 농업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계단식 논의 기적이었어요. 첫 페이지에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쌓아 올린 논의 모습이었는데 마치 거대한 계단처럼 보였어요. 설명을 읽으니 더 놀라웠습니다. 계단식 논 한 층을 만드는데 평균 3년이 걸리고 한 가족이 먹고 살 만한 논을 만들려면 최소 10개 층이 필요하니까 3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었어요. 한 세대가 평생을 바쳐야 겨우 다음 세대가 먹고 살 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을 쌓고 흙을 다지고 물기를 내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었습니다. 유럽처럼 평야에서 쟁기 하나 끌고 씨 뿌리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산을 깎고 돌을 나르고 흙을 부어넣고 물을 가두는 모든 단계가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일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했다는 점이에요. 두레라는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농사일을 분담하는 협동 조직인데 한 집이 논을 만들면 마을 전체가 나와서 도왔고 그 집은 다음에 다른 집을 도와주는 방식이었어요. 품앗이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는 시스템인데 오늘 내가 너를 도우면 내일 내가 나를 돕는다는 약속이었어요. 계산하거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믿고 실천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살려면 공동체가 살아야 하고 공동체가 살려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볼코프 교수는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개인은 죽어도 공동체는 산다. 이것이 한국 생존 시스템의 핵심이다. 라고요. 환곡제도에 대한 설명도 나왔어요. 국가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와 함께 받는 시스템인데 흉년이 들면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도 유예해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고리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목적이 이익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으면 공동체 전체가 약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기근 발생 시 아사자 비율이 유럽 중세 대비 5분의 1 수준이었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볼코프 교수의 손글씨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여백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하프먼 교수께 이게 DNA 첫 번째 코드입니다. 자연을 적으로 보지 않고 시스템으로 만드는 능력,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정신. 이것이 518년 왕조의 비밀이며 현대 한국 성공의 뿌리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 거리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영하 5도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영하 20도와는 비교가 안 되었어요. 그 혹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생각하니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버틴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화강암 지하수로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혹한으로 병균을 제거하며 계단식 논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공동체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시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미츠다 교수가 말한 한국의 약점들을 다시 적어봤습니다. 평야 3%, 화강암 지반, 집중 폭우, 영하 20도 혹한 주변 강대국의 위협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평야가 없으니까 산을 논으로 만들었고 화강암이니까 깨끗한 물을 얻었으며 혹한이니까 병균이 사라졌고 위협이 크니까 공동체가 강해졌어요. 약점이 아니라 조건이었고 조건을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문득 현대 한국이 떠올랐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기술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 이게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었어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조상들이 계단식 논을 30년 걸려 만들듯이 현대 한국은 반도체 공장을 밤낮 없이 돌리고 있었고 조상들이 두레로 공동체를 지켰듯이 현대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며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으며 조상들이 환국으로 서로 도왔듯이 현대 한국은 경제위기 때마다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이건 학습이 아니라 유전이었습니다. DNA에 새겨진 생존 코드였어요. 볼코프 교수의 메모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DNA 첫 번째 코드, 자연을 적이 아닌 시스템으로 만드는 능력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지정한 리스크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유는 조상들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나라가 생존을 원하고 성장을 추구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생존이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고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의무다. 518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정신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현대 한국의 위기 대응 사례들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으려 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수출 기업들이 밤낮 없이 일해서 흑자를 만들어냈으며 최근 반도체 위기 때는 정부와 기업이 합쳐서 조 단위 투자를 단행했어요. 이게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생존 본능이었어요. 개인이 살려면 나라가 살아야 하고 나라가 살려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서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한국은 공동체의 생존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였어요. 넓은 평야에서 개인 농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서구와 달리 한국은 산비탈 계단식론을 마을 전체가 함께 만들어야 했습니다. 개인주의가 가능한 환경과 공동체주의가 필수인 환경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이가 미래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와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려면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이건 개인이나 기업 단독으로는 불가능해요.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하나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반도체 공장 증설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조선소 현대화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볼코프 교수가 마지막 장에 적어놓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생존 기술이다. 계단식론을 30년 걸려 만든 조상들처럼 현대 한국도 10년, 20년 앞을 보고 투자한다. 이것이 DNA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츠다 교수는 한국의 약점만 봤지만 정작 그 약점이 어떻게 강점이 되었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일본도 비슷한 환경이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로 고립되어 독자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한국은 대륙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외세와 싸워야 했어요. 일본은 평야가 13%로 한국보다 많았지만 한국은 평야 3%에서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대응 방식이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고 거리에 사람들이 다시 나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평범한 일상조차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계단식론이 쌓여서 왕조가 되었고 그 왕조가 쌓여서 현대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도 반도체 공장과 조선소와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 속에 살아있었어요. 일주일 뒤 강의실에 섰습니다. 중간 발표 시간이었어요. 학생 30명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동료 교수 몇 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주제는 지정학과 경제 발전이었는데 한국을 사례로 설명하기로 했어요. 칠판에 분필로 큰 글씨를 적었습니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정학 수업에 웬 생물학 용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1953년 한국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과 잿더미만 남은 거리였어요. 학생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서울입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모습입니다. 1인당 GDP 67달러였고 문맹률이 78%였으며 산업시설의 90%가 파괴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2025년 서울 야경이 나타났어요. 반짝이는 빌딩들과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보였습니다. 72년 만에 1인당 GDP 3만 5천 달러가 되었고 세계 경제 순위 10위에 올랐으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를 달성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미국의 지원 덕분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답하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같은 시기 미국이 지원한 다른 나라들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파키스탄, 이집트. 하지만 이들 중 한국처럼 성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화면을 바꿨습니다. 화강암 확대 사진이었어요. 정밀하게 결정화된 구조가 보였습니다. 화강암을 농사용 땅으로 만들려면 돌을 하나하나 깨야 합니다. 계단식 논 한 층 만드는데 평균 3년이 걸렸어요. 학생들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은 돌을 다루는 정밀함을 익혔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돌을 자르고 싸는 기술이 체화되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반도체 웨이퍼 사진이 나타났어요. 나노미터 단위 회로가 빼곡하게 새겨진 실리콘 판이었습니다. 화강암을 깬 정밀함이 반도체 나노 공정이 되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000년 동안 돌을 깎으며 단련된 손기술이 현대 기술로 발현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너무 비약 아닙니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는 한반도 해안선 지도였어요. 굴곡이 심한 복잡한 모양이었습니다. 해안선 총 길이가 12,000km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리아스식 해안으로 작은 만과 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복잡한 해안선 때문에 항해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천년 항구가 수백 개 생겼고 사람들은 복잡한 물길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화면이 바뀌며 현대 조선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LNG 운반선은 거의 독점 수준입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이 이 분야를 장악한 이유는 복잡한 해안선을 다루며 익힌 조선 기술 때문입니다. 작은 만과 섬 사이를 오가며 배를 만들고 운항한 천년 경험이 현대 조선으로 이어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노트에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뒤쪽에 앉은 동료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 방산 수출은 현재 세계 9위이며 특히 K9 자주포는 경사 60도에서도 사격이 가능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유럽 평야에서 설계된 자주포들은 경사 30도만 넘어가면 작동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한국은 산악 전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험한 지형을 전제로 무기를 설계합니다. 이것도 DNA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화강암을 깬 정밀함이 반도체가 되고 복잡한 해안선이 조선이 되며 산악 전투가 방산이 되는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DNA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환경이 능력을 단련시키며 위기가 기술로 전환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특이한 점은 위기 때마다 오히려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성장률 플러스 10%,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플러스 6%, 2020년 팬데믹 직후 플러스 4%,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할 때 한국만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으려 했고 기업들은 밤낮 없이 수출 물량을 만들어냈습니다.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가 멈췄을 때 한국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 생존 본능입니다. 계단식 논을 마을 전체가 함께 만들듯이 현대 한국도 위기 때 하나로 뭉칩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목록이 나타났어요. 사우디 스마트시티 건설 1,500억 달러, 폴란드 원전 수출 200억 달러, 호주 수소 플랜트 100억,
달러. 학생들이 숫자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진심으로 돕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우디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기술을 이전하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합니다. 사우디가 성공해야 한국도 성공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공동체 DNA입니다. 두레와 푸마시 정신이 국제 프로젝트에서도 작동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뒤쪽에 앉은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숫자들로 가득했어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조선 시장 점유율 40%, 방산 수출 순위 9위, 2차 전지 시장 점유율 45%,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60%, 학생들이 숫자를 보며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모든 분야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정밀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밀리미터, 아니 나노미터 단위의 정확성이 필요한 산업들이에요. 화강암을 깎던 그 손기술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을 바꿔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대한 기계들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클린룸 청정도는 1세제곱미터당 먼지 100개 이하이며 습도 오차는 0.1% 이하입니다. 이 정도 정밀함을 유지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한국, 미국, 대만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수율이 가장 높고 불량률이 가장 낮아요. 왜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답했습니다. DNA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1000년 동안 돌을 깨고 논을 만들며 익힌 정밀함이 지금 나노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에요. 몸에 배인 습관이고 유전된 감각입니다. 서구 기업들이 아무리 투자해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DNA는 배울 수 없으니까요. 라고 설명했어요. 마지막 장으로 넘겼습니다. 1953년 폐허 사진과 2025년 현대 도시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 사이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72년 500배 성장,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이것이 DNA의 증거입니다. 평야 3% 화강암 집안 영하 20도, 혹한. 모든 악조건 속에서 518년 왕조를 유지하고 72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를 만든 나라.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학생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과거 DNA가 현재도 작동 중이며 미래에도 계속 작동할 겁니다. 한국이 통일되고 북극 항로와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면 이 DNA는 더욱 강력하게 발현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악조건을 강점으로 바꾸며 공동체 정신으로 세계와 협력하는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라고 말을 마쳤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뒤쪽에 앉은 동료 교수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이 정말 통일되면 초강대국이 되는 겁니까?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초강대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군사력이나 영토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협력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 말입니다. 그게 한국 방식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제가 25년 동안 배운 지정학 이론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25년 이론도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학문입니다. 진실 앞에서는 언제든 이론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교단을 내려왔습니다. 학생 몇 명이 다가와 질문을 했어요. 자료는 어디서 구했냐, 볼코프 교수는 어떤 분이냐, 한국에 직접 가본 적 있냐 등등 하나하나 답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정책을 만들고 기업을 운영할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면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떠나고 강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볼코프 교수를 직접 만나 통일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거라고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강의에서 말한 내용들이 정말 현실이 될까? 통일이 정말 가능할까? 북극 항로와 유라시아철도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이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볼코프 교수와 직접 통화해서 확인해야 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녁 화상 통화 가능하십니까? 통일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고 전송했어요. 10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줌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어요. 서둘러 줌 미팅을 만들고 링크를 보냈습니다. 3분 뒤 볼코프 교수가 접속했어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모스크바 연구실로 보이는 배경이었고 뒤쪽에 책장이 가득했어요. 하프먼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제 자료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강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질문이 생겼어요. 통일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볼코프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는 화면을 공유하며 지도 하나를 띄웠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끝나고 있었어요. 현재 이 철도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북한을 거쳐 부산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이미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 15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지도가 확대되며 북한 지역이 보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낮은 선봉까지 200km, 거기서 평양까지 500km, 평양에서 서울까지 2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 총 1200km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구간이 없어요. 평지와 완만한 구릉지대라서 공사기간도 5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볼코프 교수가 말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반반 부담하면 각각 100억 달러인데 이건 한국 입장에서는 1년 반도체 수출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하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시 물었어요. 볼코프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유라시아 철도 연결 단독 효과라는 제목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 부산까지 화물 운송 시간이 해상 운송 대비 50% 단축되고 운송비는 30% 절감되며 연간 물류비 절감 효과만 약 1,50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부산항이 유라시아 대륙 화물의 태평양 관문이 되면서 항만 수입이 연간 500억 달러 증가하고 주변 물류산업과 제조업 유치로 추가 1,000억 달러 경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총 단독 효과는 약 플러스 30%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럼 북극 항로는 어떻습니까? 볼코프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북극 항로 단독 효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북극 항로 이용 시 운송시간 40% 단축, 연료비 35% 절감, 연간 절감 효과 2,000억 달러, 한국조선소가 북극 항로용 쇠빙 화물선과 LNG 운반선을 독점 공급하면서 수주액 연간 500억 달러 증가, 부산항이 북극 항로와 태평양 항로의 교차점이 되면서 환적 물량 3배 증가로 1,000억 달러 추가 수입, 총 단독 효과 약 플러스 40%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히토류는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볼코프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세계 히토류 매장량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4,400만 톤 1위, 베트남 2,200만 톤 2위, 브라질과 러시아 각각 2,100만 톤 3위와 4위, 인도 690만 톤 5위, 호주 420만 톤 6위,
미국 230만 톤 7위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볼코프 교수가 답했어요. 공식 통계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정확한 매장량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러시아 지질학자들이 위성 데이터와 제한적 현장 조사로 추정한 결과 북한 전역에 최소 1,500만 톤에서 최대 3,000만 톤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3,000만 톤이라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경제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현재 히토류 가격으로 계산하면 최소 6조 달러에서 최대 15조 달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전략적 가치예요. 히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풍력 발전,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입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북한 히토류를 개발하면 중국 독점 체제가 무너집니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라고 볼코프 교수가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유라시아 철도 플러스 30%, 북극 항로 플러스 40%, 히토류 플러스 50%, 단순 합산하면 120%인데 볼코프 교수는 300%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물었어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하프먼 교수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300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화면을 끄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볼코프 교수가 무언가 계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5분쯤 지나자 다시 화면 공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가득한 엑셀 파일이었어요. 보십시오.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항 물동량이 30% 증가합니다. 여기에 북극 항로가 열리면 추가로 40%가 아니라 60% 증가해요. 왜냐하면 두 항로가 부산에서 만나면서 환적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히토류 개발이 시작되면 관련 제조업이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공장들이 원료 공급지 근처에 지어지면서 북한 지역이 거대한 산업단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이 유라시아 철도와 북극 항로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하면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곱셈이 되는 겁니다. 30 곱하기 40 곱하기 50은 6만이지만 비율로 환산하면 약 300% 효과가 납니다. 라고 볼코프 교수가 설명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볼코프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프먼 교수님, 1953년 한국이 1인당 GDP 67달러에서 시작해 72년 만에 3만 5천 달러가 되었습니다. 500배 성장이에요. 제 계산으로는 통일 후 같은 DNA가 작동하면 20년 안에 1인당 GDP 10만 달러를 넘어설 확률이 99.7%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DNA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지고 악조건을 기회로 만들며 공동체가 하나로 뭉칩니다. 이게 1000년 넘게 증명된 패턴이에요. 외환위기 때도 팬데믹 때도 반복되었습니다. 통일이라는 엄청난 기회 앞에서 이 DNA가 폭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볼코프 교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프먼 교수님, 레딧에 올라온 그 지도를 기억하십니까? 러시아 크기의 파란 영토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볼코프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과장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해석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저건 영토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한국이 러시아 땅을 먹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 전체를 움직이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북극 항로를 관리하고 대륙 철도를 운영하며 첨단 기술을 공급하는 핵심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지도로 표현하면 저렇게 큰 영역이 됩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 볼코프 교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일본은 선택해야 합니다.
쿠릴 열도를 포기하고 러시아와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며 고립될 것인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선택이 끝났어요. 한국이 파트너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와 영토 분쟁이 있는 한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미국과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볼코프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막을 수도 없어요. 통일은 한반도 내부 문제이고 북극 항로는 자연현상이며 유라시아 철도는 러시아 주권 사안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직접 개입할 명분이 없어요. 다만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순 있지만 한국은 이미 그런 압박을 수없이 이겨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볼코프 교수의 말이 맞았어요. 기획부동산이 아니라 21세기 설계도였습니다. 단군은 4,000년 전에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평야 3%는 약점이 아니라 조건이었고 산지 70%는 장애물이 아니라 훈련장이었으며 주변 강대국은 위협이 아니라 자극제였어요. 모든 게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볼코프 교수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하프먼 교수님 1953년 기적이 불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반도체 70%도 불가능이었지만 달성했습니다. 조선 40%도 방산 9위도 모두 불가능이었지만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통일과 북극 항로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 계산으로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니, 필연입니다. 불가능이 또다시 가능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곧 목격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마쳤어요. 통화를 끝내고 화면을 껐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5시간 동안 통화한 겁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충만했습니다. 볼코프 교수와의 통화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논문은 하버드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어요. 찬성하는 쪽도 있었고 반대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한 건 이 주제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었어요. 학과장이 특별 강연을 제안했습니다. 하버드 메인홀 대강당에서 전교생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최종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강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긴장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25년 학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제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을 하게 될 테니까요. 연구실에 들러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볼코프 교수의 120페이지 보고서, 도서관에서 찾은 역사 기록들, 학생들 강의 때 사용한 슬라이드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후 2시에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학생들이 같은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대강당 문을 열자 500석 좌석이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뒤쪽 벽에도 서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동료 교수들도 앞줄에 앉아 있었고 미츠다 교수도 보였습니다.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조명이 켜지고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25년간 틀렸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교수가 자기 이론이 틀렸다고 선언하는 건 학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문명은 평야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황하 문명 모두 넓은 평야에서 꽃피었고 산악 지역은 발전하기 어렵다는 이론이었죠. 하지만 한국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말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며 한반도 위성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산으로 뒤덮인 지형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518년 왕조가 유지되었고 72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로 성장했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명을 만드는 걸까요? 평야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화강암 확대 사진이었어요. 1000년 동안 이 돌을 깨며 익힌 정밀함이 오늘날 나노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악조건이 아니라 훈련장이었던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복잡한 해안선 지도가 나타났어요.
이 굴곡진 바다를 다루며 배운 조선 기술이 지금 LNG 운반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학교였던 겁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산악 지형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수백 년간 산에서 싸우며 체득한 전술이 K9 자주포가 되었고 방산 수출 9위를 만들었습니다. 약점이 아니라 무기였던 거죠. 라고 말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전체를 둘러봤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지리를 이긴 유일한 문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문명은 지리의 축복을 받았어요. 나일강의 범람, 황하의 비옥한 메소포타미아의 풍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리가 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돌을 깨서 논을 만들고 산을 넘어 길을 내며 바다와 싸워 항구를 건설했죠. 지리의 노예가 아니라 지리의 주인이 된 겁니다. 라고 외쳤어요. 슬라이드가 바뀌며 북극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지리를 무기로 만들 첫 문명이 될 겁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고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면 저주받았던 그 위치가 축복이 됩니다. 대륙과 대양의 교차점, 인류 물류의 중심, 21세기 새로운 심장이 되는 거죠. 라고 설명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요. 화면 왼쪽에는 1953년 폐허 사진, 오른쪽에는 2025년 현대 도시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중앙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72년 500배 성장, 그 아래 작은 글씨로 2025년부터 물음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기적 대기 중이라고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모든 게 파괴된 땅에서 경제 강국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두 번째 기적도 불가능이었어요. 반도체 시장 70%를 장악하고 조선에서 1등을 하며 방산 수출 9위에 오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기적은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통일입니다. 북극 항로 연결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도 불가능이었고 두 번째도 불가능이었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세 줄의 문장이 나타났어요. 첫 줄 화강암을 깬 손이 나노 반도체를 만든다. 둘째 줄 계단식 논을 쌓은 정신이 공동체를 지킨다. 셋째 줄 불가능을 이긴 DNA는 멈출 수 없다. 이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토 크기로 강함이 결정되지 않고 자원 많다고 부강해지지 않으며 인구 많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정신에 있고 의지에 있으며 DNA에 있어요. 한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어갔습니다. 평야도 없고 자원도 없으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한국은 버텼습니다. 아니, 버틴 게 아니라 성장했어요. 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때문입니다. 화강암을 1000년 깎으며 익힌 끈기, 계단식 논을 30년 쌓으며 배운 인내,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개인도 산다는 지혜. 이 모든 게 DNA에 새겨져 있어요. 물질보다 강한 정신, 땅보다 강한 사람. 이게 한국의 비밀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슬라이드를 껐습니다. 조명만 켜진 무대에서 마지막 말을 시작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견제하려 하고 중국은 경계하며 일본은 불안해하고 유럽은 배우려 하죠. 왜일까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이 힘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사올 수 있지만 DNA는 살 수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추며 천천히 말했어요. 강대국들이 한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부러워서입니다.
땅도 작고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하느냐? 평야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느냐?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가능으로 만드느냐?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천년 역사가 만든 DNA니까요. 이게 선망입니다. 견제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은 선망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며 확신했습니다. 이 강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세계는 곧 한국의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깨달을 거예요. DNA는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밤중 연구실에서 시작된 한 장의 지도 이야기가 결국 한 나라의 DNA를 깨닫게 만들었죠. 평야 3%의 땅이 세계 산업의 중심이 되고 불가능이라던 조건이 기적의 배경이 되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완벽한 환경이란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 부족함을 이유로 멈추고 또 누군가는 그 부족함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닐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위대한 변화는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면 그 세상이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불가능을 바꾸는 건 지리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